안녕하세요. 예, 이현철입니다. 이번 주 3주는 이제 상품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막스 또는 뭐 마르크스 뭐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론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성의 상품화, 육체의 소비화 등등, 그다음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2차 시에서는 이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자본론 뭐 여러분들 뭐 익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막스가 이제 3편까지가 저희가 이제 번역됐고, 아직까지도 완역은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분은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콜럼버스 달걀처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점을 이제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자본론은 뭐 한마디로 어, 기존의 그 자본가 계급이 가졌던 그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봤다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뭐 막스 이즈 뭐 백이라는 그런 이제 말도 이제 등장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이후 어떠한 이제 지배적인 양식이 없고, 그러면서 막스가 다시 오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학계에서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칸디나비아 상국, 그러니까 복지국가죠. 이 복지국가가 뭐 어떻게 보면 계획 경제인데, 막스의 경제 이론을 가장 근접하게 지금 뭐 정책적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는 뭐 우리나라 같이 뭐 아파트 폭등 뭐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뭐 그다음에 어떠한 그 전세값 상승, 그다음에 임대료,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 이걸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자유권의 뭐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모순보다는 자유권에 대한 역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막스의 자본론을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이제 이게 톨스토이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톨스토이의 이제 말년 그 작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뭐 기타 등등 신의 당연히 신의 말씀은 기타 등등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톨스토이가 이제 응용해서 이제 자기 책 제목으로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이제 말년에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야 할 책이고, 간략하게 그 톨스토이는 아나키즘입니다. 무정부주의죠. 그래서 그 당시 톨스토이 작품은 러시아에서 이제 금서예요. 금서였고, 또 이분은 워낙 이제 금수저입니다. 그러니까 3대 부자, 러시아의 3대 부자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신 분이고, 모든 전 재산을 사회에 기속시켰고, 조금 전에 그 아나키즘으로서 이제 1905년도, 여러분들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되었지만, 그때 이제 그 러시아 청년들 보고 왜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러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냐, 이런 아나키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이제 실존주의에 좀 그 실존주의가 좀 아나키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존주의적 성향도 갖고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 번은 그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마르크스는 이 이제 빵으로 살 수 있지 않는다, 이런 신약 성서에서 이 빵에 대해서, 이 빵이 무엇일까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분은 이제 깊이 이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빵은 일종의 제하고 상품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굳이 뭐 그 이유를 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빵은 제하고 상품이다. 그러면 상품의 가치는 가격이고, 그렇죠? 가격은 화폐로 이제 표시된다. 그러면 화폐의 가치는 뭐냐? 또 화폐의 가치는 또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순환적인 이런 그 설명에 이제 그 빠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빵, 제야, 상품. 그래서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이제 우리가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빵이 상품으로서 가격을 맺고 이제 그 화폐로서 교환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고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 두 마리 가격 같고 물개 한 마리 가격이 교환된다. 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뭐 이번에 그 자서전에 의하면 뭐 만 번도 더 읽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하여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아주 뭐 자세하게 자기의 관점으로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자기의 이론을 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에서의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고 뭐 이분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의 이론을 이제 어떤 반격의 자세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그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슴 두 마리의 가격하고 그분은 이제 해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구라 했는데 이제 물개 한 마리 가격하고 교환이 된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슴 한 마리 가격은 이제 50원이고 물개는 100원이다. 그래서 사슴 두 마리하고 물개 한 마리가 같은 가격으로서 교환되고 그래서 교환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러면 왜 사슴이 50원으로 책정이 되고 물개가 왜 100원으로 책정이 될까? 거기서 이제 그 노동 가치서를 이제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사슴 두 마리 가격하고 물개 한 마리 가격. 그래서 이 노동 가치설은 제일 먼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량의 투여, 사슴이 50만 원, 50원으로 측정되는 것은 바로 노동량의 투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상인들의 단순한 척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한 조금 있다 나옵니다.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귀족의 노동하고 평민의 노동하고 이게 평등해야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뭐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그리스 시대는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자 우리가 지금 24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누가 가든 우리는 최저임금 제도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이 가든 내가 가든 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가든 똑같습니다. 그렇죠? 최저임금 제도에서 똑같이 학생의 노동이나 나의 노동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이나 똑같이 평등하다입니다. 평등하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그 노동에 대한 투여가 가치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노동에 대한 가치로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에 이제 아담 스미스는 이제 국부론에서
자, 사슴 50원의 가격은 자, 노동량의 투여다. 근데 이 노동량의 투여는 자, 제일 중요한 것이 개개인의 수고량에 의해 결정난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50원에 대한 노동의 투여에서 결정이 나는데 이건 개개인의 수고량, 그러니까 트러블이고 토일이다 이거예요. 응? 수고량에 의해 결정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개개인의 수고량이다. 내가 사슴을 잡는 데는 50원의 노동이 투여되고 물개를 잡는 데는 100원의 노동이 투여된다. 응? 근데 이거는 트러블, 토일이고 수고 아주 힘든 것이고 개개인의 노동량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내가 사슴을 잡는데 나는 뭐 아주 능숙해가지고 뭐 50원의 노동 같이 나의 노동력을 투여해서 잡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처음으로 사슴을 잡는 사람이에요. 어? 며칠 걸려가지고 한 노동량 한 150원의 그 투여에 대해서 사슴을 잡았어요. 근데 50원에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럼 개개인이라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막스는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개개인과 수고량에 이제 회의를 하시고 의심을 하시고 자기의 노동 가치서를 주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장하냐? 이분은 이제 그 처음 자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노동은 트러블이 아니란 얘기예요. 수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생명력이 투여되는 고귀함이다. 고귀함. 노동자의 노동은 수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고귀하다. 고귀하다. 뭔데? 생명력이 투여되는 고귀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밀가루를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밀 못 먹죠? 밀가루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노동자의 노동이 투여돼 가지고 밀가루가 빵이 돼 가지고 우리는 빵을 먹으면서 나의 그 배고픔, 허기, 생명력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가루에서 빵을 만드는 데서 이 노동자의 노동은 생명력이 투여되는 그죠? 밀가루에서 빵이 되는 생명이 투여되는 아주 고귀한 행동이라 이거예요. 고귀한 행동이다. 노동자의 노동은 고귀하다 이게 고귀하다. 이제 그것을 이제 먼저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고귀한데 자꾸만 밀가루에 생명력을 부여해서 빵이 되니까 노동자의 생명력이 그만큼 밀가루한테 투여가 되니까 점점점 나의 생명력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꾸만 나의 생명력을 투하니까 한마디로 피곤하니까 일을 하면서 피곤하니까 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래요. 지금 뭐 그 대면이나 비대면 수업이나 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은 뭐랄까 기가 빠진다는 느낌이 확 와요. 그러니까 피곤함이 샥 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가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막스는 이 기가 빠지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돌봄으로서 집에 가서 뭐 한약도 먹고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시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6주, 7주 때 이제 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그때 또 나오는 얘기니까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찌 됐든 고귀하다. 그리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미스님 사슴을 잡는데 저 사람은 50원에 투여를 했고 나는 찾지 못해가지고 150원을 투여했는데 시장에서 50원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이건 개개인의 노동이 아니고 그렇죠? 개개인의 노동이 아니고 자, 세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다. 사회적 관계에서 결정이 난다. 교환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슴을 잡는데 거기에 노동에 누구는 150원이 들든 누구는 50원이 들든 누구는 80원이 들든 교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결정이 난다. 이게 바로 교환 경제에서 결정이 난다는 얘기예요.
50원이라는 것은. 그렇죠? 교환거래에서 결정이 난다. 그리고 이 자, 이 교환 관계에서 결정하는 이 교환 관계에서 결정하는 이 노동량의 투여량은 사용 가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환, 그러니까 어떻게 교환 가치다. 그러니까 교환 가치. 응? 그래서 다른 교환 가치에서 노동이 결정난다는 얘기죠. 교환 가치에서. 그러니까 50원이란 노동이 결정나는 것이고 이것을 이분은 이제 교환 가치, 추상 노동, 그다음에 상품의 유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 내는 사슴에 대해서 사용 가치가 어떤 사람은 1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교환 가치에 의해서 50원으로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추상노동 상품의 유령이라고 했고, 자, 이렇게 교환 가치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교환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될 때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하였듯이 누구든지 똑같이 평등하게 인정하는 노동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24시 슈퍼에 가서 내가 근무를 할 때 학생의 노동이나 나의 노동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이나 똑같이 평등하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슴하고 물개하고 교환하는데 교환 사회적 관계 교환 가치에서 이것이 이제 교환 가치에 의해서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교환 가치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슴을 잡는 노동하고 물개를 잡는 노동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난 사슴 잡는데 나는 산을 다니니까 내가 좀 나는 뭐 좀 더 뭐 플러스된 노동이 필요해. 여기는 좀 덜 된 노동이 필요해. 그러면 교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 노동이 투여하는 데서는 똑같다는 기준이 필요해서 거기에서 교환의 가치가 일어나는데 이 교환의 가치는 우리가 보통 상품이라는 것은 사용 가치인데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교환의 가치가 되면서 추상노동, 상품의 유령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마크스의 노동 가치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추상 노동, 그러니까 교환 가치, 교환 이런 것이 되려 그러면, 그러니까 사슴을 잡는 노동의 성격하고 물개를 잡는 노동의 성격이 똑같다, 똑같다. 이런 추상 노동의 조건은 그야말로 신분사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신분사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등, 그러니까 신분 사회가 아닌 평등한 사회에서만 이런 추상 노동의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뭐 양반의 노동과 일반 평민의 노동이 이게 비교될 수가 없잖아요. 똑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교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환 경제가 일어나야 되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789년도 프랑스 시민 대혁명의 자유와 평등은 자본주의 사회를 가져오고 교환 경제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토코빌은 이제 귀족 계급입니다. 귀족 계급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무나 유사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귀족이든 일반 평민이든 노예든 다 똑같은데 귀족은 귀족으로서 또 차이를 보이고 평민은 평민에서 차이를 보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다 똑같은데, 예? 뭐 신에 의해서 뭐 예전에는 신에 의해서 뭐 신분사에 뭐꼭 뭐 종교 캐스트처럼 너는 뭐 신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우리가 어 이야기하면 뭐할 수 없지만 지금은 뭐
종교 개혁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이런 가치에서 그냥 귀족은 왜 귀족의 왜 위치를 가지고 살고 나는 나에 대해 위치를 가지고 사냐 이게. 나는 왜 귀족처럼 못 사냐 이게. 나는 왜 쉬운 얘기로 나는 왜 무슨 근거로서 저 사람은 양반이고 나는 평민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결과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또 이렇게 이제 토크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자본주의 사회의 이 교환 경제는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 없고 오로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에서만 가능한 교환 경제라고 마르크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환 경제에서 이러한 교환 경제에서 마르크스는 이제 상품을 설명하면서 그죠? 어, 교환 경제에서 모든 것이 상품으로서 제한을 맺고 가격이 맺으면 상품으로서 이제 교환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교환 경제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유일하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과 물신주의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물신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티시즘이죠. 상품의 가치가 내재해 있다며 추앙시하는 주의다. 그렇죠? 상품의 가치가 내재해 있다며 추앙시하는 주의다. 그러니까 막스는 모든 상품에 물신주의가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상품은 물신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파트 한번 보세요. 아파트는 그냥 거주하는 집이에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이 아파트가 그 이제 뭐 투기로 조금 이렇게 뭐 되는 것은 그 이제 산업혁명 이후 그 아파트는 얘네 거주 공간도 아니었고 아파트란 개념이 산업혁명 이후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거주 공간인데 지금 뭐 우리 지금 여러분들 뭐 투기 공화국 아닙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우리나라가 투기 공화국이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기를 좋아하면은 사이버 그 공동체에서 이제 토지 그 지역 거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100만 명이 이제 참가했다고 세계에서 1위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어찌 되었든 뭔가 사회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성학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어찌 됐든 하여튼 뭐가 삐끗해요. 지금 저희 나라는 하여튼 삐끗해요. 무조건 이제 투기가 일어나고 이게 너무 이제 그 뭐랄까 너무 불평등이 심하니까 또 사회적 이동이 어렵고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의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이동이 자유스럽게 되면은 이렇게 투기가 안 되는데 이 사회 이동이 어렵고 이제는 빈곤의 악순환, 이제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 흙수저는 계속 흙수저, 이게 악순환이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투기뿐이 없는 거죠. 지금 쉬운 얘기로 흙수저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냐 이거죠.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투기죠. 한탕주의야. 투기가 한탕주의하니까. 지금 아파트라는 것이 그냥 거주 공간인데 여기 이것만 당첨이 되면은 로또예요. 일확천금이 되고 나는 부자가 된다는 이런 아니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파트는 거주 공간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투기 공화국에서는 아파트라는 것은 하나의 뭐란 얘기예요? 일확천금으로서 생각하고 믿고 무조건 아파트에 당첨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물신주의라는 얘기예요. 응? 물신주의. 아파트는 그냥 거주 공간인데 대한민국 같이 투기 공화국에서는 아파트라는 것이
일확천금이라는 것으로 내재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아파트는 바로 일확천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신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흑인은 흑인이다. 근데 노예제 관계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죠? 흑인은 흑인이죠. 아프리카에서의 흑인은 흑인인데 노예제 관계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흑인을 본성을 노예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게 이게 바로 물신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예제에서 노예인데 본성이 노예성이 있다. 이게 간주하는 게 아파트는 뭐라는 얘기예요? 일확천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흑인이 노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물신주의라는 얘기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반복되지만 모든 상품에는 물신주의가 깃들어져 있다고 이제 막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성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수동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여성의 본성이 수동적 존재라고 간주하는 것. 이게 바로 물신주의라 이거야. 여성은 가부장적 관계에서 수동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이제 2차 시에 이제 배우겠지만 자연적인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이 자연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수동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성이 당연하게 수동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신주의라는 얘기예요. 물신주의. 그래서 관계를 사물의 속성으로 관주하는 형상. 노예제 관계에서 노예가 되는데 이것이 이런 관계를 사물의 속성, 흑인의 속성은 노예라고 간주하는 현상이 바로 물신주의라는 거예요. 물신주의.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마다 물신주의가 깃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 뭐 아파트가 물신주의 일확천금이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렇죠? 뭐 예전에는 지금은 뭐 아파트는 뭐 우리나라 같이 이 투기 공화국에서는 뭐 물신주의죠. 예? 땅만 사면은 뭐 부자가 된다. 개발만 되면은 맞아 뭐 일확천금이다. 예? 그 땅에 대한 물신주의. 이제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모든 국민이 올인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신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 겁니까? 예? 다 이제 뭐 아파트, 주식, 이제 코인, 정신이 없죠. 뭐 그만합시다. 그건 뭐 저하고 관계될 문제도 아니고 또 지금 우리가 뭐 여성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굳게 뭐 또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 물신주의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막스는 이제 상품이라는 것을 또 설명해요. 상품과 소유자의 관계. 그러면서 이제 요건 이제 이것이 인간인가 이건 이제 아우슈비츠 거기서 이제 유태인의 이제 기차에 실을 때 한 사람 두 사람이라 실지 않고 한 개, 두 개, 50개 실었습니다. 60개 실었습니다.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해서 몇 개 했다 이거예요. 예? 이처럼 막스는 이제 상품을 보면서 소유자의 관계를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하면서 노동자의 노동력이 지금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이걸 또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자, 이분 이제 이랬어요. 상품 스스로 시장에 갈 수 없다. 그렇죠? 상품 스스로는 시장에 갈 수가 없죠.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뭐 스스로 시장에 가는 게 아니죠. 자, 사물이니 인간에게 저항할 수 없다. 그죠? 사물이니 인간에게 저항할 수 없다. 만약에 상품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인간은 폭력을 사용한다. 자, 사물이니까 당연히 인간에 저항할 수 없고 상품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인간은 폭력을 사용한다. 자, 상품이 소유라는 것은 소유된다는 것은 사물화하고 대상화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연을 사물화한다, 자연을 대상한다. 그러니까 물건 취급하고 객체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유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사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에 대해서 내 거란 얘기죠. 대상화시켜서 마음대로 휘젓는 거죠. 돌고래가 동물이고 이것이 대상하다 그러면 얘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물이에요. 사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사물로 취급하니까 가두어서 뭐 우리가 돌고래 쏘보면서 즐거움을 얻는 거죠. 이 친구의 고통, 가둬서 사는 이 고통, 어, 사물이니까 이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없죠. 사물로 취급하니까. 응? 그래서 제가 데카르트 설명하면서 데카르트는 동물이라는 것이 사물이니까 고통이 없다. 그러니까 산채로 해부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한 전번 주인가요? 그 뭐야 그 강아지의 개에게 뭐 진돗개에다가 뭐 입에다가 고무줄을 빵빵 묶어가지고 개가 물도 못 먹게 만든 그런 거. 자, 상품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인간은 폭력을 사용한다. 폭력을 사용한 거죠. 왜? 강아지에 대해서 사물로 취급한 거죠. 이 대상이죠. 고통도 없고 이건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게.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게. 이 사물하고 대상하죠. 여러분들 그 집단 가족 자살, 그렇죠? 가족 전체가 자살하는 거. 이제 그건 대부분 아내나 자녀는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죠. 남편이 일방적으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신문에서 나오죠. 뭐 이 내가 없는데 이 어려운 세상 니네들이 어떻게 살아?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뭐 다 저기 뭐 자살로 가는 거죠. 내가 없는데 그럼 뭐란 얘기예요? 응? 본인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없는데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 그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이제 그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하면서 자살로 간다고 우리가 추론할 경우, 자,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녀와 자식에 대한 이 소유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 의식 되니까 사물화하고 대상되는 거죠. 예? 나의 관점에서 너희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죽어.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름대로의 생명력을 부정하는 거죠. 항상 나의 의지에 의해서 생명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야. 이 소유의 의식,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아내를 사유하고 대상해서 그러한 것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개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어찌 되었든 사문화 시켜가지고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 그리고 소유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소유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소유자. 자, 막스가 이것을 왜 이야기했냐면 9 to 6 8시간 동안에 노동자는 노동력을 자본가에 판다는 얘기예요. 자본가는 나의 노동력을 소유한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설명했던 대로 우리 노동자를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안 그러겠지만 뭐 프랑스 시민혁명 저기 산업혁명 초기에는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에서 고발하고 완전히 노동자의 노동력을 상품화 시켰죠. 예? 마음대로 취급하고 어쨌든 나는 노동력을 팔았으니까 상품으로서 판 거고 자본가는 그걸 소유한 거고 그래서 소유한 자본가가 우리를 이렇게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막스가 이 상품과 소유자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 되었든 자, 우리가 이제 성의 상품화, 성의 상품화는 우리가 4주에서도 이제 한번 언급될 내용이고 다음 주에서도 언급될 내용이 어찌 뭐 매매추는 그 4주에서 우리가 봅시다. 뭐
상품으로 취급되는 현상, 뭐 매매추는 당연히 성의 상품화죠. 어, 이제 매춘이라는 거 이제 매매춘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사는 사람도 법에 저촉이 되고 파는 사람도 법에 저촉이 돼요. 예전에는 매춘이라 좀 요즘은 이제 매매춘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어떤 몸을 상품화 해가지고 일정의 가격을 매겨서 상품 취급되는 것이 이제 매매춘이고 성의 상품화죠. 이거는 이 얘기는 이제 사주의 때 이야기하고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광고, 영화, 비디오 같은 영상 매체에서 소비자들을 성적으로 자극하여 판매 촉진에 사용하는 것도 성의 상품화다. 예? 소비자들을 성적으로 자극하여 판매 촉진에 사용하는 것도 뭐란 얘기예요? 어, 성의 상품화라는 얘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뭐 어떤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말, 걸 아이돌의 관능적 성애화된 몸집, 그죠? 뭐 이라카라라 이거죠. 뭐 에로틱하다지요. 에로틱한이라는 몸집. 이제 근데 뭐 그건 사실이에요, 그죠? 지금의 뭐 여러 같이 여러분들 20대들은 아, 뭐저 춤이 어때 이러지만 우리가 저처럼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좀 민망해요 춤이 뭐라 그럴까 너무 좀 에로틱하게 춤을 추니까 좀 민망해요 민망한 면이 좀 있어요 근데 자 봅시다 아까도 했지만 에로틱한 자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이해해서 영상 매체에서 소비자들을 자극하여 판매 촉진에 이용하는 거. 자, 바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 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5년 전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쭉 있으니까 여학생들의 바지가 좀 거의 긴 것 같아요. 무릎까지 왔고 상당히 길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본에서 아주 지금처럼 짧은 바지, 일본에서 지금까지 짧은 바지가 아이돌, 저 일본의 이제 아이돌이죠. 그 친구가 한번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아이돌이 이제 그이 짧은 바지를 입게 되면서 지금의 여학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학생 여성들이 아주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고 있어요.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 똑같은 거죠. 네? 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바지로서 다 그 여학생들이 입고 다니면서 상품화되는 것도 이것이 성의 상품화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또 우리가 이, 이 아이돌의 이 조금 표현이면 날씬한 몸이라고 합시다. 이 날씬한 몸을 한번 봅시다. 다들 이렇게 날씬한 몸매라서 춤을 추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이게요. 우리의 여성들도 이 몸매를 쫓아가고자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란 얘기예요? 이것이 이러한 몸매가 물씬 숭배의 대상이 되며 몸짱, 열풍, 다이어트, 성형 수술 등에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의 상품화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성의 상품화 그러면 매매춘 제도만 의미하는데 성의 상품화라는 것은 이러한 그 아이돌의 그 뭐야 육체가 물씬 숭배의 대상이에요. 아이돌은 TV에 나와서 또한 인기란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몸매를 만드는 것인데 당연히 여성은 몸매가 날씬해야 된다는 그런 물씬주의 사상이 여성은 몸매가 날씬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물씬주의라는 얘기죠. 그렇죠? 물씬주의 배웠죠. 그래서 이게 물씬 숭배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가 다 쫓아가는 거죠. 저희 와이프도 지금도 다이어트를 해요. 다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냥 여자의 몸은 당연하게 어떻게 되는 게 날씬해야 돼. 물신주의죠. 물신주의. 그러니까 여기에 쫓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성의 상품화라는 얘기죠. 성의 상품화. 어, 물론 이러한 것은 여성들이 이따 보겠지만 여성들이 왜 날씬하는 것을 쫓아가야 되나? 근데 그것은 이제 이따 봅시다. 어찌 됐든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성의 상품화다. 그러니까 성형 다이어트. 자, 이게 다 성의 상품화죠. 남 역으로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뭐 남성들의 그 영화 배우들의 뭐그 식스맨이라 그래요. 아주 멋있죠. 근력 착착해서 몸 만들기 남자들도 몸 만들기 뭐 그런 그 열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도 어떻게 보면 그 몸매에 대한 물신주의가 보이면서 남성들도 몸매를 만드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물신주의라고 막스는 보고 있고 이게 바로 성의 상품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육체의 소비야. 자, 육체의 소비야는 에로틱한 육체로 연결된다. 뭐 관능적이란 얘기죠. 계산된 성적 의미 작용을 통해 육체 속의 에로티시즘은 단순히 성적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소비 형성을 위한 기호로 작용한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게 육체의 소비하죠. 성의 상품화, 육체의 소비화. 에로틱한 육체로 연결되면서 이 에로틱한 아이돌의 춤이 단순히 성적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매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본주의 소비 형성을 위한 기호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모 물신주의 때문에 외모가 자본이다 이거. 외모가 자본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을 보면요. 자, 자본이라는 것은 자, 돈과 자본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0원을 가지고 내가 배추 씨앗을 사가지고 배추를 팔아가지고 잉여가 일어났죠. 노동력에 의해서 잉여가 일어나가지고 150원이 됐으면 이 100원은 자본이에요. 예? 잉여 가치가 일어나서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100원 갖고 내가 뭐 사탕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다 소진됐어요. 이때는 그냥 이거 돈은 돈이에요. 사채업자들은 노동에 의해서 잉여 가치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채업자들은 시간에 의해서 100원이 이자 120원이 되는 거죠. 은행이 뭐 허가받은 사채업자지 뭐 은행이 뭐 물론 뭐 금융자본해 가지고 뭐 지금 뭐 투자도 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 가지고 은행의 본연의 업무는 시간을 갖고 이자를 받아서 그거 갖고 사는 곳이죠. 허가받은 사채업자죠. 그래서 옛날에 그 아까 신약 성서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 시간과 공간과 시간은 그 당시는 신의 것이에요. 신의 것. 신의 것이니까 신의 이름으로서 돈을 번다는 얘기죠. 신의한테 주지 않고 이 신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죠. 그 엄청나게 이 성서에서는 이 고리대금업자들을 비난하죠. 왜? 시간과 공간은 신의 것인데 신의 이름으로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 사채업자들의 돈은 뭐냐면 그냥 돈이에요. 노동력과 잉여 가치가 나와야만 이게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잉여 가치야 자본. 자, 외모가 자본이라는 얘기죠. 외모가 자본이다. 외모가 어떻든 뭐란 얘기예요? 잉여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모 플러스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소비야, 성의 상품화 이렇게 에로틱하고 날씬한 몸매를 물신주의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신주의하면서 외모가
자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디야 그 면접 갔을 때 면접관의 이제 여성을 보는 태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외모가 자본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느끼고, 또 여학생들도 스스로 느끼고 느끼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했지만 그러면은 여학생들이 왜 이제 여학생들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잠깐만 날씬한 몸매를 그릴까? 예? 날씬한 몸매를 그릴까? 물론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말하면 카운터,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늘씬한 몸매에 대한 반향 그래가지고 한 몇 해 전에 그 뚱뚱한 코미디언이 비키니를 입고 이제 지금 나오는 거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죠? 날씬한 사람만 비키니를 입는다고 생각하죠. 뚱뚱한 사람은 비키니를 못 입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런 것을 여성들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을 이제 그 맥킨니와 하이드는 객체화된 신체 의식이라고 해요. 객체화된 신체 의식이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준으로 그 기준에 맞춰가는 과정. 여성이 뭐 하여튼 이 사회가 날씬한 몸매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 기준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객체화된 신체 의식이죠. 나는 그냥 이 기준에 의해서 맞춰가는 거죠. 예? 이게 객체화된 이 신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이렇게 주체화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객체화된 신체 의식으로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셸 풀코는 생명 결력, 생산하는 자와 자기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자, 미셸 푸코는 기율 권력과 생명 권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기율 갖고 우리가 통제를 받으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학교 가면 학교에 다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그 규칙에 맞춰서 살고 있는, 규칙이 딱딱딱 보여주는 거죠. 그 규칙에 보여준 규칙을 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으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율 권력이에요. 이때 규칙이 우리한테 어떤 뭐예요? 권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기율 권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을 보고 삶을 사는 거죠. 자, 테일러리즘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테일러리즘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테일러리즘은 대량 생산에 있어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내가 50개 노동량을 만들었으면은 50원을 받고 100개의 물건을 만들었으면 100원을 받는 게 바로 성과급, 성과에 의해서 임금을 준다. 그래서 성과급 제도라 그래요. 자, 테일러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50원, 50개다. 만약에 너가 30개 만들면 20원을 깎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50개 기준으로 해서 70개 만들면 70원 주고, 50개 만들면 50원 주고, 30개 만들면 20원 깎아서 30원 준다. 이렇게 성과급 제도를 했더니, 자, 노동자들은 알아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50원 준다는데 이왕 월급 받으려면 70원 받는 게 낫죠. 예? 알아서 노동을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과급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지키는 거. 기운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가 알아서 막 지키죠. 이것을 이제 생명 권력, 자기의 기술, 생산하는 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기울은 없지만 이 사회에서 보여주는 어떠한 젠더에 입각해서 미의 기준에 의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지켜간다 이거죠. 그렇죠? 기후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형 다이어트 하라고 규율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알아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성의 상품화, 육체의 소비화, 그다음에 객체화대 신체 의식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기 그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말이 반복되지만 이렇게 이 육체 보여주는 신체를 보고 여기에 쫓아가는 것이 하나의 물신주의고 그러면서 성형 다이어트 열풍이 바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우리는 성의 상품화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경청해서 감사합니다.